어제 편히 잘들 쉬시고 오늘 이제 또 오늘 내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으셨네요. 옆에서 뵈니까 너무나 이 생활들을 잘 하셔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2시간 아침 시간하고 10시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우리 질병의 예방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몸의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충분한 건강 회복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 벌써 1900년도 초니까 1990년도 초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 오일이 이제 고갈되는 상태를 생각을 해서 각계층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증가, 인구의 증가, 인구 수명의 연장, 식량과 천연 자원의 감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두 나타나면서 그러면 과연 지구의 인류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2030년 경부터는 인구가 차츰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재해가 함께 오면은 더욱 급격하게 인류의 숫자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구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 그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막아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등을 내세워서 나무를 많이 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모든 전문가들의 입장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 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격한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공기 오염, 물 부족, 또 우리 빛의 너무 오염, 오남용이죠. 그리고 인구의 증가, 폭발적인 증가, 또 이 혼란한 노이즈,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눈으로도 너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대 생활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뉴스타트 생활이 아니고 안티 뉴스타트 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없이 포화지방이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가 남용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효소 부족, 소화 불량, 장내 환경의 부패, 독성 물질 생성, 혈액 오염, 결국 면역 저하, 면역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져서 모만 가지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생제가 우리 남용이 돼서 장내의 효소 작용을 결함하고 유익균을 죽이게 됩니다. 또 육식과 정제식품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죠. 또 영양 불균형으로는 면역 불균형은 만병의 시작이다. 나쁜 음식, 나쁜 공기, 나쁜 생각은 피를 더럽히고 인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리면서 암을 비롯한 수만 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 결국 불치병, 난치병, 재발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3장 14절에서 17절, 여러 목사님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이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먹거나 우리가 어떤 남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우리가 항상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제사장 아들들이 날고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정말 범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아들들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드릴 것을 이 아들들을 먼저 준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 현대 생활습관병이 나옵니다. 비대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고혈압, 또 심장병, 당뇨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기름 콩팥 주변에 그 기름들을 과잉으로 먹었던 그런 결과겠죠. 제레미 리프킨이 1993년도에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미래 학자로서 굉장히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예견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현대 육식 문화는 부의 상징 또는 남성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떤 코믹한 프로에서 돈 벌면은 소고기나 사 먹지 이런 얘기도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부국과 빈국의 차이에 극대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기 위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빈국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곡물을 소가 먹어야 할 곡물로 대체를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 빈곤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비정상적인 추구 기술, 이게 다 이제 기술의 발달을 자본주의의 극대화에 따라서 엉뚱한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성장 촉진 호르몬, 발정 호르몬, 항체 호르몬, 항생제를 투입해서 비유구를 많이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이런 호르몬은 우리 사람의 호르몬하고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이런 호르몬의 기능을 합니다. 성장 촉진, 발정, 항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또 항생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동물에 투입된 항생제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린애들에서 성조숙증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같은 환경 호르몬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인들 한 30년 전보다 남자들의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환경적으로 결혼들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갑자기 이제 소를 팔기 바로 전에는 비유구 사료를 투입을 해서 체중을 늘립니다. 신문, 톱밥, 시멘트 가루까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소를 먹게 하는 거죠. 창세기 9장 3, 4절 보시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 충분한 식물이 채소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를 할 수 없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의 의미는 무분별한 도살, 그러니까 인간성 상실이나 생명 경실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되는 핏째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10년 전 우리를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했던 광우병이 있습니다. 소해면상 뇌병증이라는 학술적인 병명인데요. 소가 불치병이 되고 치명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켜서 비정상적인 행동, 보행장애, 체중 감소 등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퍼지면은 크로이스펠트 야콥 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2018년 때까지 약 231건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극도의 공포를 준 그런 질병이었죠. 이건 이제 프라이온이라는 미스폴드 단백의 감염인데 이 프라이온은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공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나 사람에게 들어오면 전혀 새로운 단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면역적인 방법이 없이 그냥 사망에 가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질병을 앓은 소의 유해 또는 스크래피라고 상당히 유사한 양의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 양을 포함해서 이런 동물들을 소 사료로 주는 겁니다. 육골분, meat and bone meal을 먹여서 결국 이러한 감염이 된 것이죠. 이 발병은 영국에서 젖소의 어린 송아지에게 고기와 뼈 식사를 먹이는 관행으로 해서 전역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소에게 고기와 뼈를 주면 보다 더 칼슘이 많고 어린애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거죠.
근데 벌써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그렇게 떠들썩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광우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고기 먹습니다. 그때는 뭐 미국 유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수입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떠들어댔지만 이제는 모든 고기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난포성 균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돼지에 기생하는 촌충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에 1 내지 2cm의 낭을 형성을 하니까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또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돼지의 촌충인데 여기 보시면은 돼지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돼지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럴 때 이 촌충이 들어올 수가 있고 촌충의 알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돼지를 이제 사육하는데 거기에서 그 오염 물질을 그것이 음료수에 이렇게 음수에 들어왔을 때 오염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 균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것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세포화증이라는 특정 형태로 발병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이 발작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 난 곳이 모두 그 기생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금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와이프인의 세자녀 지도법 384페이지 보면 근육의 힘이 육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흔히 이럴 수 있죠. 힘이 없으면 고기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곡식은 실과의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오히려 육식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좋은 피를 만드는 영양분이 실과와 우리 견과류와 그런 채소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식이 건강과 기력에 기묘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신 경험을 하셨죠? 우리 금식은 몸의 정결에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파일이 너무 꽉 찼다거나 또는 뭐 해킹당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네, 리셋을 하죠. 우리 몸의 리셋이 바로 금식입니다. 몸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성은 뭐 흔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체온을 재지만 과거에 별로 체온 안 재셨죠?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이것들이 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몸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탈 사인이 변화가 있는 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 때 그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가지의 작은 사인이 있고 또 그 전에 300가지의 아주 미세한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인을 민감하게 또는 아주 그것을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으로 그러한 이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금식은 잘 아시다시피 물금식, 과일금식, 절제식 등이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사실 질병이란 것은 어딘가 막혀서 흐름이 느려지거나 그럴 때 흐름이 느려지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우리가 물이 정체하면 고이면은 그것이 부패하듯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늦어지면 거기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막히고 그러면 이제 질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활한 소통, 우리 몸 안에서의 유통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노폐물 배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마음에 쌓인 노폐물도 청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회복 등이 이 금식의 시기에 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당뇨 환자가 손끝에서 이렇게 매일 침으로써 그 혈액을 한 방울 해서 혈당 체크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2주간 이렇게 살에다가 꼽아 놓으면 그 센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90에서 120 정도가 정상적인 혈당 수치죠.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을 보면 큰 피크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식사할 때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이 피크가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자기 그 식습관을 교정해 나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크가 높으면 우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그 다음 심하게 내려오는 커브도 보이죠. 이것이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일수록 이 산과 골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정상인은 그것을 완만하게 유지해가는, 이게 바로 항상성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의 부스러기 미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내에는 세포, 우리 전체 몸의 세포수가 100조라고 하면은 약 1000조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1000조 정도 있으면 무게가 꽤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무게의 5%가 미생물의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한다는 건 배웠지만은 이제는 우리 미생물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키워줘야지 우리 몸을 이 미생물들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약 2대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각각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의 그 종류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아마 4개 내지 5개의 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 질병의 패턴도 거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부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애매합니다. 우리 몸속은 분명히 내부인데 뒤집어 보면 외부가 됩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처음에는 그냥 막대처럼 막혀 있는 대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랬다가 차츰 내부가 한몰이 세포들이 죽어가고 한몰이 되면서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그 터널이 이제 이렇게 돌려지고 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외부로 사실은 통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돌려서 어떤 부위는 산소가 거의 없게도 만들고 또 위산 같은 아주 독한 산이 있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놓은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체인데요. 굉장히 신비롭죠. 거기에 이제 우리 피부에 많은 균들이 있듯이 이 미생물들이 그 내장에 다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섬유질은 영양학적으로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홀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생리적인 기능을 가진 필수 영양소로 인식이 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주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정제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거칠고 투박한 음식을 전식과 후식으로 먹어주는 것이 미생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채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오이나 당근을 드시는 게 미생물을 잘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여자의 아주 진실한 그런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스러기를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 미생물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병은 거의 이 미생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뇨, 비만, 고혈압 이것도 특정 미생물의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위로부터 직장까지 내려오며 장벽을 깨끗이 청소하며 또 수용성 섬유질은 피 속에 섞여 혈관벽과 신장의 불순물 여과를 돕는다. 이것은 아주 작은 섬유소들은 우리 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 속에는 지금 또 뭐가 우리 환경에서 들어오고 있냐면 초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이 섬유소들이 작은 섬유소들이 중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헌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혈하면 그게 어디로 가죠? 우리 적십자 혈액원으로 가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피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변은행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몸 밖에 나왔을 때 더러운 거지 몸 속에서는 더러운 게 아니죠.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는 아주 좀 희귀한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숙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인큐베이션하고 또 이렇게 성숙을 시키는 과정에서 병원에는 굉장히 독한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병원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병원 가서 병을 얻는 거죠. 거기에 이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아주 독한 균이 이 신생아들에게 감염이 되면 우리 항생제도 이렇게 1차 항생제, 2차 항생제, 3차 항생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한 항생제가 이제 3차 항생제인데 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반코마이신이라는 3차 항생제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90% 환자가 죽습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죠. 그런데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 신생아에게 투입을 한 겁니다. 신생아 장에 투입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0%의 화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이 미생물 균주를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균주는 지금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 이식을 여러 질환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변은행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걸 돈으로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최차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고가의 변을 제공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 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면 나중에 고가의 변을, 뭐 꼭 고가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픈 사람에게 치료제가 되는 그런 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생물 이거를 생각하면서 시대의 소망의 370페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다. 더 많이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우리 미생물학에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미생물로부터 유익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시민성 질환의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뭐든지 어떤 기관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표피적인 치료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질병이 어떤 기저질환하고 그 마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최근에 와서야 이제 발달된 학문이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정신, 신경, 면역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불편한 마음을 보살피셨는데 현대 의사들은 불편한 마음을 보살피질 못하는 거죠. 제가 학생 때 무이촌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무이촌에 이제 봉사를 갈 때 대개 병원의 레지던트, 뭐 한 3년 차 정도의 의사가 이제 주 의사가 되고 이제 학생들은 따라가서 옆에서 이제 봉사를 도와주는데, 그런 때 내과 레지던트가 가느냐 정신과 레지던트가 가느냐에 따라 질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과 의사가 가면 모든 환자의 70%는 내과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가면 70%가 정신과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결국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정신신경계하고 내분비계하고 면역계가 상호 굉장히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림프구에는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리셉터, 수용체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나 이런
물질이 나오면 림프구도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대신에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물질이 나오면 림프구가 거의 소멸 상태가 되도록 허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의 활성에는 이러한 정신신경의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 그림이지만 가운데 중심부만 잘 보시면은 뇌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금 바로 척수를 통해서 내장하고 지라, 스플린이라는 지라에 바로 직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장은 제2의 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2의 면역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신경 쓸 일이 있고 뭔가 불쾌하고 그러면은 바로 소화가 장애가 오거나 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척수를 통해서 이런 유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우리 혈구세포들, 림프구나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숫자를 늘리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물질이 그 면역계를 손상을 시키는 물질이 들어가면은 면역구 세포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림프관이 이렇게 뇌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이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치매도 결국 뇌에 있는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관을 통해서 그러한 노폐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빠질까요? 그 논문에 의하면 방방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아직 손자들은 안 보셨죠? 여기 목사님들 손자들이 2-3살 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뜁니다. 그거는 어떤 손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연적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음자는 분들은 안 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 보면 아주 그 점잖은 분, 또 나이 드실 때까지 뭐 공적인 어떤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거에 굉장히 조심하는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줄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관을 운동을 시켜서 잘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은 피와 관련된다. 면역 균형을 가져오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피를 더럽히는 요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혈액오염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나쁜 공기, 나쁜 음식 순입니다. 우리 혈구세포는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조혈줄기세포로 내려와서 조혈줄기세포가 림프계 세포 또는 기타 세포로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서부터 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림프계는 T세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들은 여기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세포들을 어떤 차별을 두기는 어렵지만
T 림프구는 적어도 대학교 교육을 받은 림프구들이고, B 림프구는 고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은 림프구들이고, 여기 아래 이 백혈구들은 초등학교 정도 교육받은, 서로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하나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장골이 그려져 있는데요. 장골에서 이런 이제 조혈 줄기세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급속하게 이 줄기세포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기 이후가 되면 장골에는 별로 줄기세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그 골수를 어디서 뽑죠?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바로 이 스토눔이라고 흉선이 있는 바로 그 밑에, 거기에 뼈가 갈비뼈들을 쭉 연결시키는, 그게 이제 스토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줄기세포를 뽑습니다. 거기는 그 골수에는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거기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 뭘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갈비뼈에도 줄기세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성경의 과학적인 것은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갈비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정말 허툴게 쓰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장골이나 어디 엉치뼈나 이런 데가 아니고 갈비뼈를 취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종류는 과립구, 이것은 우리 해로운 미생물, 주로 포도상구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과립구들이 가서 그것을 없애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고 60%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도 그 균을 죽이면서 같이 죽기 때문에 고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림프구는 약 35%가 있고, 꽃가루나 바이러스나 좀 더 특이한 특정적인 것을 이것은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림프구는 암세포를 죽이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는 이런 찌꺼기들이 나오면 그걸 다 잡아먹는 것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시스템은 크게 전통 시스템과 특수 시스템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 시스템은 표피, 그러니까 피부의 면역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관도 모두 다 피부나 마찬가지로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이물질들을 이제 방어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 시스템이 있고, 특수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선, 비장, 림프절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시켜서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갑자기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많은 면역계에 이제 혼란을 초래했는데, 그 교육을 자연적으로 낳는 분도 계시죠. 자연적으로 낳는 분들은 충분한 그 교육이 된 T림프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또 항체를 만들어내는 B림프구가 잘 교육받은 B림프가 있었단 얘기고요.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는 근데 면역 반응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너무 이제 노화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처하기 전에 이미 다른 기관들이 많이 변화가 생겨버려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선천성 면역에는 이제 급하게 들어온 거를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그 후천성 면역이 이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도 먼저 앞에서 방어하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좀 더 정예 부대가 투입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사람에게도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이렇게 이제 원시 동물들 또는 와일드 애니멀들, 우리 뭐 밖에 들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주로 선천성 면역에만 의존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이 후천성 면역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해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선천성 면역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 그리고 후천성 면역에서 이 T 림프구, 이 두 가지가 주로 암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이렇게 재발을 할 때 T 림프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재발을 하고요. 멀리 전이를 할 때는 NK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전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NK 세포하고 T 세포는 암을 박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이 T세포를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아까 제가 고등교육을 받은 세포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흉선이 있습니다. 파란 흉선으로 이제 골수에서 미성숙 림프구들이 흉선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성숙한 T세포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물주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 흉선에서 우리가 어린애부터 이 흉선은 한 3살 때부터 급격히 발달해 가지고 18살, 한 18세에 가면은 다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교육받은 T 림프구가 우리 지금 70세, 80세, 90세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새로운 면역세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계속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후천성 면역이 부족한 거를 선천성 면역이 또 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왕성했던 청년기 때 면역 기전이 가장 정교하고 왕성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교성이 떨어지고 점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암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면역계 불균형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조물주께서 흉선을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다 또 조물주의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흉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린애부터 앞으로 이 어린애가 만나게 될 모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침입자를 미리 가상해 가지고 T세포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T림프구는, 몸 안에 있는 T림프구는 수억 개가 있는데 그 얼굴이 다 다른 T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암에는 이 T림프구가 가서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질병에는 이 T림프구가 가서 작용한다는 게 이미 교육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이제 그 T림프구가 질화나 림프절에 가가지고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필요한 T림프구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쭉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혼조 박사라고, 그분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면역학자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면역계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떤 거를 접하고 어떤 거를 접촉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마을이 사람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거는 다 있죠. 마을에 가면은 뭐 내과가 있고 어떤 공공 장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뭐 역이 있고 또는 집들이 있고, 이렇듯이 그 마을이 구성이 되는데 마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면역계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면역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애를 무균 상태로 1년을 어디에서 키워보면 그 애가 잘 살까요? 나중에 더 빨리 사망합니다. 그것은 전혀 방어할 만한 그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코 면역계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교육을 충분히 못 받는 거죠. 환경에 대한 교육.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 이제 내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내장으로도 많은 림프구하고 비림프구 이런 것들이 가는데, 그리고 이제 비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거든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 뭐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 데는 T림프구가 조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T림프구가 조력 없이는 항체도 B림프구가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T림프구는 대학생이고 B림프구는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 거기에는 많은 항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유의 항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그 B림프구가 이제 모유의 그 엄마의 유선에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항체를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B림프구는 어디서 오냐면 엄마의 대장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조성된 그 B림프구가 유선에 와가지고 이제 항체를 그 엄마의 모유에다가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그 모유를 먹으면 엄마의 대장에 있는 미생물 조성과 비슷한 미생물 조성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젖소의 대장에 있는 미생물과 유사한 미생물 조성이 어린애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목적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역계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상태의 변화와 질병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B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T세포들이 있는데, T세포는 헬퍼 T세포, 도움을 주는 헬퍼 T세포와 서프레서 T세포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그것도 2대1 정도의 비율이 정상적인 균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꾸로
헬퍼 T세포 대 서프레서가 1대2가 되면 너무 억제하는 T세포가 많아버리면 면역을 억제해서 결핍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에이즈, 암, 감염성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T헬퍼가 더 과잉으로 나오고 서프레서가 줄어들면 면역 과다가 돼서 알러지 질병이거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암 중에는 이제 림프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림프군은 이 자체가 림프구니까 과잉으로 생기니까 거기에서 종양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암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역 균형에 따라서 그 질병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할 분량이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데요. 오후에 10시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6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체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신체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잘 유지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저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